네, 바로 시작할까요? 한 1분만 있다 진행하시죠. 학생들. 네, 학생들 네. 들어오면은. 네네네. 네. 이사님 강의 재밌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생들 화면 잘 보이세요? 손짓하면 돼, 손짓. 오케이. 부산에도 지금 비가 오나요? 예, 비 오다가 많이 이제 거의 그쳤습니다. 지금 서울은 엄청 지금 오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수업을 들어야 되니 좀 피곤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강사님께서 진짜 유익하고 좋은 강의를 해주실 것 같으니까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 예, 입장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특강은 미래 사회 변화와 글로벌 역량 키우기라는 주제로 와이즈 멘토 허진호 평가기획 이사님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동래구를 대표하는 그쵸?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게 되게 집중하기도 좀 어렵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온라인 듣고 있지만 근데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수업에 익숙해질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글로벌 인재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이상 또 특히 대학교 진학하면 분명히 지금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세계 유명 인사들,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기회들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당연히 온라인으로 듣게 될 거고 지금 현재는 미네르바 대학교 같은 곳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이미. 어떻게 보면은 대학이라는 물리적인 건물 자체가 없어지는 환경이 올 거다라는 예측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포함해서 그러니까 모든 좋은 일에는 나쁜 게 있고요. 모든 나쁜 일에는 좋은 게 있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는 그런 것도 당연히 또 해외 그 유명 교수님들 수업을 들으려면 영어를 또 잘해야겠죠. 그러니까 영어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외국어가 아니에요. 외국어라고 하면은 영어 외의 거를 얘기할 수 있고 영어는 여러분들이 항상 어, 예전에 문이과 나누듯이 내가 앞으로 어학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영어를 한다. 과학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하지 않는다. 아,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이공 쪽에서 과학 쪽 공부하면 영어를 더 많이 써야 될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연간으로 프로그램 만드는 저는 부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전해드릴 거는 일단 첫 번째로 많이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얘기인데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하느냐. 자, 근데 그 얘기에 집중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학교에서도 그리고 뭐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으니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쩌라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길러야지 미래 사회 변화를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강남구 대치동에서 학생들을 컨설팅 하고 있는데, 또 우수 학생들인 만큼 당연히 대입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또 여러분 때가 지금 딱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면 교육제도가 딱 바뀌는 때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요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준비해 주신 게, 지금 진로 쪽에 굉장히 초점 맞춰서 많이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진로 체험하는 게, 그냥, 재밌는 거 하겠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학과도 굉장히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 그만큼 중학교 이후에 여러분들 미래에 역량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앞으로의 사회 변화를 볼 텐데요. 사회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본 학생도 있을 거고요. 벌써 1년 전 영상이에요. 이 영상이. 1년 전 영상인데, 그 이후에 나온 영상은 사실은 조금 어렵게 제작이 돼서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편하게 한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영상이 현재 로봇 쪽에서는 가장 선도적인 기업이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인데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와, 로봇이 벌써 저 정도까지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 수 있고 저는 사실 약간 좀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가장 기저에는 어떤 게 좀 깔려 있냐면 점점 사람하고 비슷해지죠. 이게 지금 기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람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걸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원래는 외국 회사인데 작년에 현대에서 인수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놓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라고 하더라도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적응해야 될 기술의 수준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최소한 지금 현재 이 정도 급이 되는 거예요. 자, 미래 얘기하면 너무 로봇 얘기를 하게 되니까 조금 다른 영상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익숙한 영상일 거예요. 이사님, 그 오디오가 안 들리거든요. 자, 이 광고가 작년에 가장 성공적인 광고로 기록이 됩니다. 일단 이 영상이 1000만 뷰가 넘었고요. 근데 이 영상이 화제가 되고 사람들한테 광고 효과를 준 이유가 딱 하나죠. 이유가 뭐죠? 혹시 알고 있는 학생 있어요? 지금 말로 못하니까 그냥 속으로 생각해도 돼요. 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로지라고 하죠. 로지라고 지금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자, 그래서 만들어진 사람이 됩니다. 지금 팔로워 수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15만 명 지금 됐고요. 그리고 광고 수입만 지금 10억 원 계약이 넘었어요. 자, 근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공의 인물이 생겼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돼요. 앞으로의 기술에.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어떤 특징이죠? 사람을 대신하는 거. 그렇죠? 사람을 대신하는 거. 이게 지금 현재 기술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렇죠? 1차부터 짚을 필요는 없습니다. 1, 2, 3차랑 여러분들 4차랑 다른 것만 생각할게요. 자, 1차가 증기기관, 2차가 전기, 3차가 인터넷 컴퓨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차 얘기를 하는데 자, 1, 2, 3차는 보세요. 산업혁명, 기술혁명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뭔가 인류의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걸 기술혁명,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 근데 1, 2, 3차와 4차는 분명히 다른 특징을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1, 2, 3차 때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특징이 뭐냐면 전의 기술을 사용하던 직업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요. 맞아요. 이건 똑같아요. 자, 근데 새로운 기술에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 인원수가 1, 2, 3차 때는 없어지는 직업에 필요한 사람 수와 새로운 기술에 필요한 사람 수가 같은 거예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이슈가 없어. 자, 근데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기술의 특징이, 지금 기술의 특징이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아둘 거,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상식으로 알아둘 거는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현상이 끝난 후에 정의가 내려져요. 근데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근데 뭔가 되게 큰 변화가 일어났어. 근데 그 기술의 특징을 뭘로 보냐면 지금 현재 계속 반복할게요. 뭐라고요?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의 특징이에요.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 드론, 대표적으로 AI 모든 것들이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제 여러분들 인간을 대신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도 많이 보죠. 요새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직접 사람을 보고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은행 업무, 다른 업무들도 사람 말고 예전에 사람이 하던 일을 많이 대체하는 걸 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 사회에서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기술 발전을 막고 사람의 자리를, 직업을 보존한다?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건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이 발달할 때 여러분들이 길러야 될 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그 기술은 활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그 기술을 알기는 알아야 돼요. 왜? 활용을 해야 되니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은 능력은 어떤 걸 개발해야 돼요? 능력을. 그들이 못하는 거. 그쵸? 아무리 기술이 발전돼도 사람이 더 강점을 가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능력과 지식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지식은 뭐라고요? 지금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 능력은 뭐? 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는 게 여러분 때의 핵심이 돼요. 자,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되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원래 앞으로의 그런 능력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선진 국가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미국하고 영국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자, 근데 미국 자료보다는 영국 자료를 조금 더 신뢰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영국 자료를 좀 볼게요. 자, 이거는 옥스퍼드 자료입니다. 옥스퍼드 자료에서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자, 자동화라는 게 앞에서 얘기한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입니다. 자동화로부터 안전한 직업 이렇게 했어요. 자, 오해하지 말 거는 유망한 직업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직업들이 앞으로 유망하니까 이런 직업 가져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여러분들은 그 특징을 봐야 돼요. 안전한 직업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도 역시 사람이 더 강점을 가질 능력이 뭔가라는 걸 정의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전제는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학업적으로 조금 더 우수한 쪽의 학생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위 학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첫 번째. 주로 약간 인문 쪽, 사람을 대하는 쪽의 직업을 좀 생각하는, 사람 중심의 직업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기억해 둘 거는 공감 쪽이에요. 공감 쪽. 공감을 바탕으로 남을 도와주는 직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도 사람 관계에서 얻어지는 역량이 있어요. 자, 여기 직업 중에 하나를 볼게요. 13위에 무슨 직업 있죠? 13위 간호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좋은 직업 그러면 의료 분야에서는 간호사를 먼저 꼽지 않죠? 어떤 직업을 꼽죠? 의사를 먼저 꼽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의사를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텐데 잘 들어주세요. 의료 쪽 생각하는 학생들 잘 보세요. 자,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습니다. 근데 자동화로부터 안전한 직업이라고 한다면 의사가 순위가 높을까요? 간호사가 순위가 높을까요? 여기 그냥 답을 적어놨죠. 그렇죠? 의사가 간호사 밑에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의사. 그럼 의사는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되는지를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의사는 우리가 왜 찾아가죠? 의사를 왜 보죠? 왜 비싼 돈을 주고 의사 치료를 받죠? 병원을 왜 가죠? 자, 내가 어디가 아픈데 첫 번째, 이게 왜 아픈지 진단. 왜 아픈지. 이게 병명이 뭔지. 그죠? 두 번째, 치료. 그죠? 진단, 치료. 이 목적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의사는 이걸 어떻게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어떻게 알고 있죠? 왜 그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죠? 어떻게? 공부해서 알고 있어요. 그죠? 학습이에요. 학습. 있는 거를 습득해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있는 거를 습득하는 거는 사람보다 컴퓨터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왓슨 들어봤어요? 왓슨? 왓슨이 좀 생소하다면은 알파고는 들어봤죠? 알파고. 알파 썸띵, 알파고, 알파제로, 알파폴드 이게 구글에서 만든 AI예요.
왓슨은 IBM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AI 프로그램이 왓슨입니다. 왓슨은 의료 쪽으로 갔는데요. 지금 암 진단이라든지 그런 병명 진단하는 의료 AI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있는 거를 습득하는 거, 지금 병명이 뭔가라는 거를 진단하는 거는 사람이 컴퓨터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학습을? 절대 못 이기죠. 걔는 지금도 학습해요. 24시간. 지금까지 나온 모든 병명, 병에 대한 거,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의사 되면 안 돼, 앞으로?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사조차도예요. 의사조차도. 의사라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선망하는 그리고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의사조차도 이런 위협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의사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의사조차도 의사가 되는 학생들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이건 대학교에서도 많이 평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의사라는 직업 평가를 할 때. 자, 보세요. 자, 사람을 보고 그 병명을 진단하는 거. 진단 쪽에서는 의사가 컴퓨터를 이길 수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컴퓨터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알면 돼요.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식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능력적으로는 뭐를 개발해야 된다고? 걔네가 못하는 거. 자, 왓슨이라는 AI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진단 쪽에선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왓슨이 바보가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언제 바보가 될까, 왓슨이? 왓슨이 잘하는 건 뭐라고요? 있는 거 학습하는 거죠. 있는 거. 있는 걸 내놓는 거는 정답인데, 있는 걸 내놓는 거는 컴퓨터가 훨씬 잘하는 거야. 자, 근데 정답이 없는 건 어떨까? 예를 들면, 이때까지 나와 있지 않은 병명이에요. 자, 그럴 때는 얘네들이 바보가 돼. 바보가 돼. 자, 근데 사람은 뭘 할 수 있죠? 그런 게 나왔을 때? 혹시 이런 쪽이 아닐까? 내가 가진 지식과 지금 상황을 고려해볼 앞으로 이런 쪽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을 볼 때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일상에서 보는 그 의사는 임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환자를 직접 보는 그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연구의라고 하는 쪽이 있어요. 연구의. 임상의 쪽 환자를 직접 보는 쪽은 역할이 좀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연구의 쪽 새로운 거를 계속 연구하는 이런 쪽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사라는 직업을 바라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이후로 대학교 혹은 병원 쪽 직업 개발을 할 때 강조해야 될 거는 저는 환자를 굉장히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에요. 환자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간호사한테 못 당해요. 오히려 연구 역량 있죠? 연구 역량을 많이. 저는 새로운 거를 좀 많이 밝힐 수 있는 그런 학업적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강조해야 되는 게 앞으로 보는 의사. 그리고 의사라고 한다면은 과학에서도 보통은 생물화학, 생명과학, 화학 중심이 되겠지만 뭐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컴퓨터 공학에 대한 지식도 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고려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가 그쪽에 대한 거를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학 쪽이지만 공학 쪽 인원들도 공학에 관심 가진 인원들도 선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기관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미래 역량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단어가 이건 좀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4C라는 말을 많이 해요. 4C. C가 4개예요. C가 4개. 첫 번째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그렇죠? critical thinking 그리고 communication 그리고 collaboration 그리고 creativity. 이게 근데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력 이런 용어로 좀 추상적인 용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요. 앞에 거랑 연결시켜서 볼게요. 자, 공감 창이 이렇게 있죠. 자, 뒤로 다시. 자, 공감 쪽, 공감력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공감 쪽에 해당되는 게 요 두 개입니다. 4C 중에서 communication 그리고 collaboration 이거예요.
자, 공감. 사람들과 함께하고 공감을 개발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발한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대화. 그렇죠? 대화, 발표, 얘기하는 거, 소통, 나의 의견을 잘 얘기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collaboration. 이게 뭐죠? 협력이에요. 그렇죠? 협력. 의사 전달 잘하고 협력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컬래버레이션, 이게 공감 쪽의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창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창의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창의랑, 앞으로 사회에서 교육에서 평가하는 창의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창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기발한 생각을 많이 얘기해. 그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 특이하고 기발한 생각을 하는 거를 창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회에서 또 미래 사회에서 얘기하는 창의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물론 남들이 지금 현재에 생각하지 않는 기존과는 새로운 사고를 얘기한다는 거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사회 교육에서 얘기하는 창의는 아무 배경 지식도 없이 희한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희한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critical thinking. 배경 지식, 지금 상황을 바탕으로 이거를 분석을 하는 거를 기본으로 둬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creativity. critical thinking을 바탕으로 한 creativity를 창의라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이런 역량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새롭게 뜨고 있는 직업들이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직업군들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최고의 직업으로 불리는 직업들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자, 지금 현재 최고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어색한 직업도 있어요. 아직 몇 명이 없어. 그런 직업들도 있지만 여러분 때는 오히려 이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신의 직업 정보는 좀 알아둬야겠죠. 자, 글래스도어라는 기관이 매년 유망 직업을 얘기를 합니다. 글래스도어라는 기관이 매년 미국의 최고 직업들을 순위를 매겨요. 만족도, 그리고 또 중요하죠. 연봉. 그죠? 평균 연봉이에요. 평균 연봉. 자, 그리고 구인수,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이것들을 종합해서 순위를 매기게 돼요. 자, 여기 있는 직업들 중에서 보니까 자바 개발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프로덕트 매니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 자바라는 거는 조금 약간 익숙할 수도 있어요. 컴퓨터 관련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위부터 볼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프로덕트 매니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 데브옵스 엔지니어. 어때요?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가요? 약간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는 우리나라에 몇 명이 없어요. 아직은 몇 명이 없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직업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 생소할 수 있냐면 이 직업들은 과거에 없던 직업이에요. 밑에 보면 치과 의사, 인사노무관리자, 경영, 이거 다 있던 직업들이니까 이 직업들은 좀 익숙할 수 있는데 오히려 최상위에 있는 이런 직업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없던 직업들, 새로 생긴 직업들이에요. 자, 근데 이 새로 생긴 직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데브옵스 엔지니어, 이 직업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기 때문에 프로덕트 매니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생소할 수 있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브옵스 엔지니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이란 어떤 거냐면 요거는 수학 좋아하는 학생들 알아두면 너무 좋아요. 네, 수학 좋아하는 학생들. 자, 기본적으로 학업 베이스는 수학이에요. 수학 통계 쪽. 자, 근데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수학 통계적 능력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좀 알고 있어. 분석 프로그램을 알고 있어. 자, 근데 이걸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맨 밑에 도메인 경제 지식, 이게 회사예요, 회사 운영하는 거.
회사 운영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리고 과거에 알고 있던 상식과는 조금 달라요. 왜? 우리는 보통 학문 영역을 공부해야 될 영역 문과 이과로 나누죠. 그러니까 수학 컴퓨터랑 경제 경영이랑 나눠서 보통 보게 돼요. 그죠? 보통 이과 문과. 지금은 이런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그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수리 쪽, 컴퓨터 쪽 공부를 하는데 적용이 경제 경영이니까 이 여러 가지의 지식을 같이 있는 융합이에요. 융합. 특징이 융합이에요. 문과 이과를 나누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기준은 있죠. 좀 더 이공 쪽을 바탕으로 해서 인문 쪽을 섞든지 인문 쪽을 바탕으로 해서 이공 쪽을 섞든지 라는 형태의 융합을 얘기를 합니다. 자, DevOps 엔지니어. 자, 이 직업이 내 미래 목표일 이유는 없어요, 지금. 하지만 뭔지는 알아야지. 그지? 알고 나서 선택을 안 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이 직업은 어떤 쪽 알아두시면 좋냐면 공학 쪽. 난 개발자가 될 거야. 라는 학생들이 알아둬도 좋아요. 자, DevOps 엔지니어는 어떤 직업이냐면 dev가 development의 dev입니다. development, 개발하다라는, 개발하는 development. ops는 operations의 ops예요. operations, 운영 쪽. 그래서 예전에는 이공 쪽에서 개발을 하면 인문 쪽에서 운영을 하는 이런 형태를 따로 분리해서 했는데 이게 기술 발전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개발을 하는데 운영 쪽과 소통이 되고 그리고 기술적인 게 운영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DevOps 엔지니어는 기본적으로는 개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을 담당을 해요. 이 두 가지 마찬가지로 융합이에요. 융합.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육제도랑 이후 뒤에 얘기할 교육제도랑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대입 준비를 할 때도 우리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대입제도가 미국에서 하고 있는 대입제도를 반영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해외 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들도 똑같은 적용이에요. 지금 과거 했던 것처럼 사회만, 과학만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렇다고 또 사회 반, 과학 반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적성이 과학 쪽이라면 과학 쪽 중심으로 인문 쪽에 소양을 쌓고 사회 쪽, 인문 쪽이라면 인문 쪽 중심으로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라는 게 지금 미래에 필요할 필요 지식, 그죠?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한 지식이 그렇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위에서 뭐라 그랬어? 능력은 어떤 거? 기계나 프로그램이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들 길러야 되는 능력이 뭐라고요? 대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창의, 공감 창의고 그거를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감을 하려면 커뮤니케이션, 의사 전달 능력 키우고 콜라보레이션, 협력해서 하는 것들 많이 하고 창의 쪽은 어떻게? critical thinking, 비판적, 분석적 사고를 가져서 새로운, 과거에 없는 새로운 사고를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식. 융합 지식이라 그랬어. 그쵸? 사회만, 과학만 아니에요. 사회반, 과학반 그것도 아니에요. 내 적성에 따라서 과학 중심으로 사회 혹은 사회 중심으로 과학.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지식 변화죠.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르치는 게 여러분들 때 바로 해당되는 대입제도의 특징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떤 학생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으시면 좋겠냐면 나는 좋은 대학교 갈 거야. 쉽게 말하면 나는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요. 국내든 해외든 아직 그거는 정하지 않았지만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요. 라는 학생들이 특히 좀 더 관심 있게 들어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중학교 2학년 지금 중학교 1학년 교육제도 바뀐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고교학점제라고 들었을 거예요. 그게 2022 교육과정이에요. 자, 여러분 때가 2015에서 2022 딱 변화하는 건데 핵심 내용은 동일합니다. 핵심 내용은 동일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 때 교육과정은 제가 앞에서 쭉 지금 사회 변화를 얘기한 게 지금 교육제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학교는 어떤 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필요한 지식은 어떤 지식?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쓸 수 있는 지식, 그죠? 자, 근데 사회가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지식을 바꾼 거고, 방법을 바꾼 거고, 그게 2015, 2022예요. 자, 그럼 2015 교육과정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기억해 둘 거는 이제 똑같은 거 가르쳐서 시험 봐서 뽑는 거 이거 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 이제 분야들이 다 다르고 되게 다양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이 다르니까 본인이 앞으로 진로를 정하면 거기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쪽으로 하자. 그걸 중심으로 배우는 쪽으로 하자. 첫 번째. 그게 적성 분야라 그랬죠. 아까 융합 지식에서도 뭐라 그랬죠? 사회 중심이랑 과학 중심. 적성에 따른 주된 거는 있고 나머지를 섞는 거라고 했죠. 융합이란 게 절대로 반반 섞는 게 아니라 내 적성 지식 바탕으로 다른 지식 합하는 거예요. 그걸 융합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선택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업을 혹은 대학교에서 무슨 학과를 갈 거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두 번째는 앞에 얘기한 사회만 과학만 하지 말고 사회 중심으로 과학, 과학 중심으로 사회 이렇게 섞어서 하자. 라는 것들이 바로 지금 2015, 2022 교육과정의 특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대입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과거의 모습입니다. 왜? 예전의 대입은 언제부터 시작? 고등학교. 그 중에서도 고2, 고3 때 열심히 해서 시험 보면 끝나는 거 이렇게 됐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때는 바뀐 게 뭐라고요? 적성에 따른 분야에 대한 지식 쌓는 거라 그랬잖아. 그걸 고등학교 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학교 때 그걸 탐색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적성을 발견하고 나는 영어 공부할 거야. 나는 영어에 원어민도 만나고 그래서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 좋은 대학교 간 친구를 볼 수 있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이후로 길러야 될 그리고 대입에 준비할 때도 너무나도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짚어서 이게 어떻게 변화를 했냐면 자 보세요. 기억해 둘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게 지금 여러분들 대입이에요. 자, 2015 교육과정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해당되는 거 2022 교육과정 이게 초육 2021년도 기준입니다. 초육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는 때 두 가지 공통점 첫 번째 전공 적합성 평가를 한다예요. 이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가면 다 알게 되는 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알아두는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이게 뭐냐면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뽑는 거 서울대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공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전공 적합성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전공, 대학교 학과 갈 건지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하겠다예요. 자,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자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데 보세요. 아예 정해놨어요. 과목 이수라고 했습니다. 과목 이수 뭐라고 하냐면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이렇게 됐어요.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교과 이수 현황 요 선택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다 똑같은 과목 배워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게 돼요. 중2, 중1 똑같습니다. 고교학점제만 그런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 과목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과를 어떤 쪽에 갈 거냐에 따라서 가산점을 받게 돼요. 관련된 선택 과목을 할 때 가산점을 받게 돼요. 자, 그러니까 빨리 진로 정하고 거기에 맞는 선택 과목을
정해야겠죠.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해요. 지금 고1 학생들이 이제 4월, 5월 되면은 하게 돼요. 자, 두 번째 교과 성취도 성적이에요. 성적. 아, 역시 성적이네. 성적이네. 자, 근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성적은 성적인데 어떤 성적이라고 돼 있어요? 모집 단위 관련 교과 성취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적 평균 내는 게 아니라 수학 관련된 학과면 수학 더 많이 보고 영어 관련된 학과면은 영어 더 많이 보고 과학 관련된 학과면은 과학 더 많이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여러 과목 중에서 무슨 과목을 열심히 해야 될지를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학업 수행 내용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게 이제 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과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 자, 요렇게 되니까 결국 뭐야? 당연히 성적이 중요한데 그 성적 중에서도 뭐 내가 앞으로 무슨 학과 갈 건지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과목 성적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준비할 거. 자, 겁주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과목들이 있죠. 자, 보세요. 자, 중학교 2학년 보세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선택 과목입니다. 2015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고1까지는 공통적으로 똑같은 과목 배우고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이 과목들 중에서 총 97개 과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겁먹지 마세요. 첫 번째. 왜 겁먹지 말냐면 이게 과목을 늘린 게 아니야. 여러분들 선배 때보다 과목이 막 늘린 게 아니라 있던 과목들을 쪼개놓은 거야. 자, 그러니까 학업적으로 양은 줄인 거예요. 그렇죠? 다 배우던 거를 이제 선택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국어도 이거 다 했는데 다 쪼개놓고 그래서 필요한 거 배워. 수학도 다 배웠는데 쪼개놓고 그래서 선택해서 배우는 게 바로 특징입니다. 두 번째, 이게 고등학교에 여러분들 다 개설돼 있지는 않아요. 이 중에서 한 60개 정도 개설돼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진학하는 고등학교 따라서. 그래서 그 학교 맞춰서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과목이 돼 있고 그 중에서 선택해서 배워 있구나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들은 더 겁먹지 말아요. 중학교 1학년 보여줄게요. 중학교 1학년 선택 과목. 자, 중학교 1학년은 어머나 선택 과목이 하나가 더 늘었네. 일반 선택, 진로 선택까지 있었는데 융합 선택이란 게 늘었어요. 융합 선택 왜 넣었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여러분들 지식 특징이 뭐라고? 융합이라서. 그래서 선택 과목이 조금 더 다양해졌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보다 중학교 1학년 때 고교학점제 때 특징이 뭐냐면 선택 과목이 좀 더 쪼개놨어. 그리고 약간 합해놓은 것도 있어. 그래서 이런 과목들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이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되지? 어떤 걸 선택해야지 대학교에서 앞으로 내 진로에도 도움이 될까? 학과, 그쵸? 네, 여러분들 결국 진로 이슈인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쪽의 진로를 하는지 직업 학과를 가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를 탑다운이라고 하죠. 뒤에 걸 정하면 앞으로 이런 쪽 할 거야 그럼 관련된 거를 선택을 하는 게 여러분 때 바로 대입을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너무 겁먹지 말아요. 자, 특징은 뭐냐면 2015 때가 약간 실수한 게 있어요. 2015 때 이 과목을 나눌 때 실수를 한 게 미래 지식 중에 융합 지식은 했는데 인공지능을 빼먹었어. 2015의 좀 실수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을 빼먹었어. 그래서 그거를 보완한 게 여기 대수, 행렬, 이게 인공지능 공부하는 그 대표적인 건데 그걸 빼놔서 인공지능에 대한 거 그리고 조금 더 보완한 게 중1의 특징입니다. 좀 더 다양해졌죠. 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거 이제 진로 컨설팅 하죠. 그죠? 여러분들 이 과정 중에서 진로 탐색하고 컨설팅 하는데 지금은 직업으로 해도 괜찮아요. 자, 근데 지금은 직업으로 해도 괜찮은데 그것과 뭐를 이어야 되냐면 뒤에 또 대학생들 또 통해서 뭐 카이스트 서울대 주요 학교들 대학생 통해서 학과 탐색하잖아. 그죠? 그거까지 이어야 돼. 다시 여러분들 진로 탐색할 때는 직업 편하게 지금 아직 직업 탐색 다양한 직업 탐색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생각해 둘 거는 대입까지 생각한다면은
그 직업과 연결되는 학과가 뭔지 요거를 바탕으로 해야 돼. 왜? 대학교는 학과 중심으로 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물리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수학하고 과학 열심히 해야 되고 과학 중에서 물리 선택하게 되고요. 자, 비교과 활동. 여러분들 비교과 많이 없어졌어요. 동아리만 신경 쓰면 돼. 자, 그리고 독서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학생부에서는 없어졌는데 새 특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수능 선택 과목. 지금 제가 하는 용어들은 아직 명확하게 이해는 못 해도 돼요. 세특 뭐 이런 거는. 근데 중학교에도 있잖아. 세부능력 특기자. 그죠? 자, 그리고 수능 선택 과목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 거예요. 문제를 하나 낼 거야. 앞에서 쭉 얘기한 것들을 기억하면, 그리고 되게 집중해서 듣지는 않았더라도 지금 내용을 보고 이거를 짚어낼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우수 학생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찾을 수 있을 거야. 잘 봐요. 잘 봐요. 자, 여러분들이 과학의 선택 과목들이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죠? 그죠?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물리학과를 희망한다면 당연히 선택 과목을 물리를 하면 좋겠죠. 그죠? 물리를 하면 좋을 텐데, 근데 보세요. 이 학생은 물리학과를 가려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 학생은 나머지 하나가 화학이 되면 좋아요. 왜 그럴까? 물리는 화학과 가장 관련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물리 안에는 화학과 관련된 물리도 있고 생명과학 관련된 물리도 있고 지구과학 관련된 물리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물리학과를 가려는 학생들 중에서도 얘는 나머지 하나가 과학을 2개 선택하거든. 물리 중에서 나머지 하나가 화학이 되면 더 좋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얘는 물리학과 가서 나중에 공부를 뭐 하고 싶대? 뭐에 관련된 물리? 핵에 관련된 물리를 하고 싶다고 하지? 핵에 관련된 물리를 하고 있지? 우혁 학생 너무 고마워요. 학생 맞나? 네, 어쨌든 핵물리 맞아요. 너무 고마워요. 자, 다른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데 타자치기가 조금 귀찮아서 안 했을 거야. 맞아요. 자, 물리학과 핵물리. 여러분들 이게 지금 최상위 대학교에서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최상위 대학교에서는 여기까지 봐요. 여러분들 희망하는 학교가 국내 또는 해외 최상위 대학교라면 요거 잘 기억해요. 자, 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게 맞는데 요거는 중상까지는 학과만 정해놓으면 돼. 자, 근데 만약에 의대를 가겠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최고 대학, 해외에서도 최고 대학을 가겠다라는 학생들은 당연히 다른 학생들하고 조금 차별이 돼야겠죠. 중상위권 학생들하고 차별이 돼야겠죠. 그 차별점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학과 안에서 나는 이런 쪽에 공부하고 싶어요. 이걸 세부 주제라 그래요. 다시 세부 학업 주제를 정해놓으면 그게 최고 대학교에서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리학과를 정했는데 이 학생은 나중에 핵물리를 하고 싶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과학과 물리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자, 물리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안에서도 핵물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물리가 중심이 되지만 플러스 화학을 대한 이해를 넣는 거. 왜? 이유가 다 설명이 되잖아. 저는 물리를 열심히 했어요. 보세요. 수학과 과학 그중에서는 물리를 열심히 했어요. 자, 근데 저는 화학도 했어요. 왜? 전 물리 안에서 핵물리 할 거거든요. 다 설명이 되잖아요. 이런 공부를 하는 학생, 본인의 세부 학업 주제를 두고 공부하는 학생을 대학교에서 가장 선호합니다. 자, 한번 하나만 바꿔볼게요. 자, 다른 거 다 그대로 놔두고 여기만 바꿔볼게요. 보세요. 여기만 바꿔볼게. 천체물리. 자, 다 그대로 뒀어요. 여기만 바꿔볼게. 천체물리. 그러면 여기 나머지 하나 모으면 좋아. 물리 플러스 뭐?
물리 플러스 이번에는 화학이 아니라 천체니까 지구과학.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진로를 세분.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자꾸 일찍 하려고 하는데 일찍 했다가 바뀌면 어떡해? 안 되지. 그지? 일찍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서는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하는 그리고 용 본 프로그램에서 하는 여러 가지 탐색 활동 열심히 해. 그러면서 직업에 대한 거, 적성에 대한 거 파악을 해.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2학년은 3학년 그리고 1학년은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그러면은 나는 대학교에 이어진 학과는 뭐 할까? 라는 것까지 좁히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고안에서는 또 뭐 할까? 이렇게 정하면 돼요. 그렇게 순서대로 가는 학업을 굉장히 대학에서 선호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할게요. 2015, 2022 교육과정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만 짚어서 얘기를 할게요. 본 과정을 할 때 여러분들 1년 동안 이 프로그램 할 때도 잘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진로 어떻게 하라고요? 직업 탐색, 적성 탐색 열심히 하되 나중에 학업적인 거. 구체적으로는 학과. 나는 그래서 이런 학과를 가면 좋겠네 라는 것들을 정할 필요는 없어 지금. 이런 학과도 있구나 저런 학과도 있구나. 난 그럼 이쪽으로 하면 되겠는데 라는 것들을 지금 프로그램에서도 있으니까 대신에 그걸 연결하라는 거야. 적성 끝하고 학과 이러지 말고 그걸 연결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적이 안 중요할까? 아니 중요하죠. 중요한데 성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국영수예요. 국영수. 이건 뭐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당연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국영수, 국어, 영어, 수학이 문과, 이과 나눠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음악 쪽으로 하든 미술 쪽으로 하든 예체능 쪽으로 하든 사회 쪽으로 과학 쪽으로 하든 성적 중에서 제일 많이 반영하는 건 국영수예요. 왜? 국영수가 교과 분류에서 뭘로 되어 있냐면 기초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기초 과목. 기초 과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중요한 과목, 도움이 될 과목, 가장 기본적인 사고를 돕는 과목을 국영수라고 놨기 때문에. 자, 근데 국어랑 수학은 여러분들이 뭐 학업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사니까 국어 그리고 수학 여러분들 학교 학원 통해서 또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영어예요. 영어는 뭐가 어렵냐면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야. difficulty에서 어려운 게 아니라 영어는 꾸준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야. 그걸 혼자 하기가 어려워. 영어 공부가 어려운 거는 난이도가 국어나 수학보다 높아서 어려운 건 아니고 국어나 수학보다 낮아요. 난이도는. 학문적인 난이도는 낮은데 영어는 언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꾸준히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갖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미래에 필요한 능력은 뭐라고? 공감, 창의. 기억나죠? 그죠? 공감, 창의. 자, 근데 그거는 개발해야 될 능력이고 방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방법적으로 공감은 뭐라 그랬어? 영어 단어 기억나요? foresee. 공감 쪽에서 뭐 communication. 두 번째 collaboration. 그죠? 협업을 바탕으로 의사소통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온라인이 되든 오프라인이 되든 그죠? 뭔가 같이 해서 내가 내 의견을 내놓고 협력해서 토의해서 결과물 내는 거 이 과정 자체를 굉장히 하면 좋고요. 두 번째 창의인데 제가 창의 말고 사고력 쪽에 오히려 빨간색을 했습니다. 자꾸 특이한 생각, 기발한 생각으로 창의를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죠. 창의력 볼 때 foresee 중에서 뭐라고? critical thinking, 그쵸? critical thinking 그리고 creativity 이렇게 됐죠. critical thinking을 바탕으로 한 창의예요. 그죠? 분석적 사고, 논리 사고를 바탕으로 한 창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논리 사고를 바탕으로 한 창의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논리력을 키우는 창의를 논리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답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잘 기억해 둘 건 여기까지고
본 프로그램에 지금 학부모님들도 강의를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는 좀 학부모님 궁금하신 점 중심으로 제가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 거고 학생들도 뭐 들어두면 좋아요. 네. 근데 공부 관련된 거라서 공부 관련된 거는 왠지 학생들 강의할 때 저도 조심스럽거든요. 네, 저 말고도 많이 얘기를 들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은 좀 편하게 그래도 원리를 이해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은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모님들, 학부모님들께 주로 나오는 질문을 대표적인 거를 제가 두 개를 선발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두 가지 질문. 중학교죠, 중학교. 제가 앞으로 지금 미래 역량으로 미래 사회 변화 창의사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창의사고력 중요할 텐데. 자, 근데 제가 이왕이면이라고 할게요. 이왕이면 창의사고인데 그냥 단순히 앞으로의 사회 변화 이거 말고 진로 그리고 진학 대학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의사고로 전제로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때 창의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학습. 자, 학습이 뭐예요? 여러분들 학습의 한자 알아요? 학자가 무슨 한자야? 학자 무슨 학자? 학자는 이렇게 써요. 그죠? 무슨 학자? 배우락. 그리고 학습자는 뭐라 그래? 익힐습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공부가 두 단계인 거야. 공부는 두 단계예요. 첫 번째 배운다. 아, 이게 이런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그죠? 배우는 거야. 입력하고 관련되고요. 그리고 이거 선천적인 능력이 좀 필요해. 이해력이 필요해. 지금 프로그램 학생들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학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이해력을 선천적인 거. 자,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과거부터 최근까지 중요한 공부 능력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필요한 중요 능력. 왜? 과거에는 정답을 배우면 됐어. 왜?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은 정답, 해외에 잘 살고 있는 나라를 따라하면 됐거든. 이미 나와 있는 지식 습득하면 됐거든. 그러니까 정답을 입력하는 걸 중시하는 공부를 했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수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세계 탑 수준. 자, 그러니까 있는 걸 따라하지는 못해, 이제. 있는 거 우리나라가 제일 잘해. 자,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관련된 게 습이에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학을 강조하는 학습이었지만 앞으로는 습을 강조하는 습은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은 입력보다도 입력량은 적더라도 공부 양에 따른 게 아니라 무조건 새벽 밤 잠을 4시간 자면은 뭐 합격하고 5시간 아니요. 잠은 충분히 자요. 그래야지 사고를 잘할 수 있으니까. 그쵸? 자, 입력한 거 양과는 상관없이 자꾸 그거를 쓰는 연습을 해야 돼. 인출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게 습이에요. 학은 입력하는 거, 습은 인출하는 거, 배운 걸 자꾸 써먹는 걸 해야 돼. 기본적으로는 문제풀이죠. 기본적인 문제풀이인데 문제풀이 외에도 동아리 활동,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 생활 속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자꾸 인출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이거는 후천적인 능력이 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학생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아니요. 지금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거는 IQ가 아니에요. 오히려 IQ가 높은 학생들이 좀 주의해야 돼.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IQ 굉장히 높아서 제가 대치동에 있는 학교 학생들 중에서 본 학생이 대치동에서 전교 1등이면 중학교 문제를 저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머리가 좋다기보다는 되게 미리해. 걔는 고등학교 거까지 막 미리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해서 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 보면은 그냥 뭐 책 한 번 봤는데 다 맞았어. 뭐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근데 위험한 거야. 지금에는. 예전엔 괜찮았어. 예전엔 입력을 강조하는. 근데 지금은 뭐가 위험하냐면 지금은 그거 갖고 자꾸 써먹는 거를 할 수 있는, 그쵸? 자꾸 써먹는 거를 할 수 있는 게 바탕이 돼야지 성취가 나오는. 후천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공부 양이 절대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성적이 안 나오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요. 머리 좋아서 학습 습관이 잘 안 잡힌 학생들은 특히 주의해요. 성적 떨어져 그럼. 자꾸 써먹는 거, 문제풀이하고 자꾸 배운 걸 자꾸 써먹는 쪽에를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생명과학 관심 있는 학생들. 자, 뇌에서 사고를 담당하는 게 전전두엽이라고 해요. 맨 앞부분, 이마 바로 앞에요. 이마 여기 앞에 있는 전전두엽이라는 데가 창의, 사고, 논리 다 모여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가장 궁금한 게 그리고 좀 그리고 어려운 게 집중하는 거죠. 잘 될 때, 공부 잘 될 때는 상관이 없어. 집중을 하는데 상관이 없는데 공부 안 될 때 집중하는 게 어렵잖아. 자, 그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다중 채널, 다 채널이라 그래. 멀티 채널. 와이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안 보고 공부하면은 여기 시각 영역에서 전전두엽으로 정보가 가는데 공부가 잘 될 때는 쉽게 얘기하면 와이파이가 빵빵 터진다고 생각하면 돼. 와이파이가 굉장히 잘 터질 때는 눈으로 들어온 정보만 처리를 하는 거야. 그게 집중이죠. 눈으로 보는 거를 바로 전전두엽으로 와이파이가 빵빵해서 전달하는 걸 다 처리를 해. 이게 집중하는 거야. 자, 근데 항상 그러나? 아니죠. 집중이 안 될 때 있지. 집중이 안 될 때는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는 거야. 자, 여러분들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면 그거 어떻게 보완할 수 있어요? 돈 주고 데이터 사는 거 말고. 그건 돈 들어가잖아. 그거 말고. 그럼 그게 이제 과외하고 막 돈 써서 하는 거야. 그거 말고. 여러분들 혼자 할 때.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질 때 어떻게 그걸 해결해? 잘 터지는 와이파이 딴 거 있잖아. 채널을 다른 걸 있잖아. 그쵸? 자, 그렇게 집중도를 높일 수 있어요. 눈으로만 보면 하는 거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질 때는 쓰기, 동작을 하는 거가 감각과 동작을 담당하는 게 대뇌 피질이에요. 말하기, 브로카 영역이라 그래. 듣기, 청각 영역. 다른 쪽 채널을 쭉 이어놓으면 보기, 시각에서 와이파이가 여기 딱딱 끊길 때 다른 쪽에서 잡아줘. 여기가 끊길 때 다른 쪽에서 잡아줘. 그쵸? 집중이 잘 될 때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 하면 되지만 집중이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감각 채널을 이어줄 때 집중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 드릴게요. 자, 고교학 잠재, 특히 중학교 1학년 잘 들어두세요.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특정 과목이 세분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주요 과목 같은 거는 미리 공부시켜놔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주요 과목은 해야 됩니까? 요거 바로 전에 보여드린 거 있죠? 주요 과목은 해야 됩니까? 네, 하세요. 특히 중학교 때는 사회과학 비중보다는 국영수 비중 많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고교학 잠재 2022 때 내신 평가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 과목을 해서 선택 과목들 사회, 과학 다 선택 과목들이에요. 선택 과목 해당되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평가. 몇 점 이상 되면 성적 받는 거. 쉽게 말하면 성적이 덜 들어가요. 성적 부담이 적어요. 자, 근데 여기 주목할 게 공통 과목은 석차 등급 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공통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통합과학, 통합사회. 그러니까 기초사회과학. 그죠? 세분화된 거 말고 기초사회과학 보고 국영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되게 되게 공개적인 강의는 아니니까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항상 학생들 진학지도 때문에 서울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 서울여대 이런 입학사정관들의 얘기를 좀 듣게 되는데 주요 학교들, 서울에 있는 주요 학교들의 입학사정관들 얘기로 지금 교육제도 변화 안에서 특히 고교학점제 쪽에 관련해서 국영수의 비중을 좀 높인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업 역량은 국영수로 평가하고 그리고 나머지 진로에 대한 것들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가 그런 것들은 선택 과목으로 그렇죠. 그래서 학업적인 거는 국영수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되는 게 맞고요. 중학교 때는 아무래도 꾸준히 좀 더 해야 되는 좀 수학과 영어가 국어보다 조금 더 다소 그러니까 학생 능력에 따라서죠. 능력에 따라서 조금은 일찍
근데 너무 많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나간다고 중요한 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입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 능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좀 미리 공부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좀 마치고요. 사실은 이 토요일 오전 시간에 지금 강의를 집중해서 특히 온라인으로 듣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제가 중간중간에 학생들 표정을 봤는데 또 완전히 또 제대로 지금 막 인터랙션을 하진 못하니까 좀 그런 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